12월에 첫 거래일 12월 1일입니다. 오늘 국내 주식 녹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급도 뭐 어제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아서 걱정하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어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물론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성 뭐 매도도 있긴 있었지만 그냥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코스피에서 제가 어제도 이 부분을 드렸었어요. 코스피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5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왔는데 다음날 바로 메꿔주는 건 괜찮다. 양봉으로 메꿔주는 건 괜찮지만 오늘 만약에 이런 양봉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음봉이 나왔으면 그때서부터는 물량을 좀 줄이면서 조심하자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다행히 또 양봉으로 다시 5일선 위로 타주는 흐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단순한 대응이라서 무슨 저렇게 5일선 대응을 열심히 하나 혹은 뭐 5일선 대응 가지고 방송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이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한국, 홍콩, 중국 본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언제나 5일선을 깰 때가 늘 큰 문제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일선을 깬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자각하지 못한다는 라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특히 이 지수 차트에서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지수 차트에서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일봉상 5일선을 깨냐, 지켜주냐, 아니면 5일선 이렇게 타고 가냐, 아니면 5일선을 타고 내려가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튼 좀 사실 이럴 때는 제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예를 들어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깼다가 음봉으로 올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음봉으로 5일선 위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역시 다음날 또 음봉으로 내려 꽂아주면 연달아 음봉이 4개 나왔으니까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하나 생각하다 싶다가도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타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면 저의 대응이 때로는 중장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좀 어떻게 얘기하면 굉장히 단기적인 대응이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디 가서 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고 제가 운용하는 펀드를 이렇게 보면 저는 확실히 선물 옵션에 조금 더 특화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주식도 당연히 버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펀드를 운용해야 되니까 좀 당연히 주식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봐야 되고 펀더멘탈 체크도 해야 되고 각 기업별 분석이나 이런 자료들도 다 보고 레포트들도 읽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회사 내에 계시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워낙 잘 해주시고 저는 그것을 토대로 매매 판단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애널리스트와 트레이더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저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콩에서도 계속 홍콩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워낙 회사가 홍콩에 있다 보니까 또 현재 홍콩이나 중국 주식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쪽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한국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홍콩 시장은 이러한 분업화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업 분석과 트레이딩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조금 더 특화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말씀드릴 때도 계속 이제 조건은 말씀드리죠. 음봉으로 깨면 안 된다. 대신 다음날 양봉으로 메꿔주면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튼 오늘 결론적으로만 보면은 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감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승 동력이. 자, 상승 동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각도적인 상승 동력이 조금씩 누워져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셔야 돼요. 그런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셔야 합니다. 연일 코스피가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도 갱신하고도 있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참 많은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시장을 이끌어주는 큰 힘을 보여줬죠. 다만 삼성전자가 가다 보니까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 대 보합과 하락 종목 수를 합치면 오히려 보합이나 하락 종목 수가 100여 개 정도 이상 더 많은 시장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약간의 테마성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제지주들, 그 다음에 또 쓰레기 관련 주식들, 쓰레기 매립 관련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금 지수가 올라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도 좀 급하실 것 같아요. 왜 급하냐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일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형주,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중형주, 그리고 스몰캡 주식을 일부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중형주나 스몰캡 종목들은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이제 대형주는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펀드의 운용 실적 자체도 제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 자체도 그게 한국이든 중국이든 홍콩이든 어, 아무래도 펀드다 보니까 대형주 포션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대형주를 전체 펀드의 45%에서 55% 사이를 늘 채워놓고 나머지 한 4, 50%를 중형주랑 스몰캡을 섞어서 구축을 하는 편인데 일단 대형주가 많다 보니까 펀드 성적 자체는 좋습니다만 이제 나머지 안 가는 주식들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 여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대형주에 대한 포트 전략을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대형주는 저는 삼성전기와 삼성전기 밑에 단에 항상 짝꿍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 사막 컨덴서라는 종목이 있죠. 우리 MLCC 이제 단에서 섹터에서 이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대형주 짚어드릴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MLCC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는 MLCC라는 것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기차, 특히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점점 살면서 다시 수동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 수동적인 삶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운전하고 우리가 뭐든지 사람이 직접 해야 되고 이런 세상보다는 이제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세상이 오다 보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는 역시 MLCC라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죽을 수가 없는 이 산업 자체가 죽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망은 한데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차트 자체가 답답하긴 하지만 그때도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건데 차트가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삼성전기를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여기서 삼성전기를 사서 제가 아마 이때 방송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삼성전기를 사서 떼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튼 최근 들어서 주가 퍼포밍이 좀 되면서 대충 이 박스권 대비 한 15%, 14%, 15% 정도 올라왔어요. 좀 무난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당연히 그 주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동시 순매수를 해줬네요. 연기금은 좀 팔아줬고 자 이제 이 시점에서 바닥권은 아니죠. 이 박스권에서 삼성전기가 이러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에서 14, 15% 올라온 이 시점에서 저의 선택은요. 제 펀드 속에 있는 삼성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실제로 오늘 아주 일부 수익 실현을 했어요. 일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왜 수익 실현했는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삼성전기 특히 주주분들이라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삼성전기가 전고점이 그 전고점이라는 게 뭐예요? 월봉상 전고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봉상 전고점이라는 것은 삼성전기가 한창
인기가 많았더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기 하던 그 시절이 2010년 7월이에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고점이 이제 10년 만이 2018년 8월이었고요. 거의 8, 9년 만이었죠. 그리고 요번에 또다시 이 고점을 갱신할까 말까 해요. 저라면 현금을 만들어 놨다가 저 친구가 확실하게 저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시그널이 나온 후에 그때 다시 삼성전기 들어가도 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적으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적인 어떤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영업을 잘 할 수 있을지, 혹은 영업을 잘 못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분히 고민을 해본다면, 전 삼성전기가 당연히 저 가격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 가격을 넘는다고 생각해요. 왜? 2018년 8월에는요, 전기차가 이렇게 대두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우리 2년 전, 2년 전에는 이렇게 전기차가 대두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유럽에서 지금만큼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뜨겁지도 않았고, 그리고 역시 뭐 그때만 해도 폴더블 폰도 없었고, 그쵸? 고작 2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정말 많은 산업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자율주행이 실제로 지금 현재처럼 아주 우리 가까이 밀접하게 곧 현실화될 만한 그런 시점도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2020년, 이제 2020년도 어느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요. 자,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고 후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식은 언제나 빠르면은 6개월까지 선행하고 보통 3, 4개월, 한 분기 내지 한 분기 반 정도를 선행한다고 하죠. 빠르면 2분기 정도를 선행한다고 하고. 저는 그 2분기 선행하는 거는 이미 주가에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또다시 지금 시점에서 더 2분기, 3분기를 내다본다고 하면 당연히 MLCC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반도체, 2차전지, MLCC 요 세 가지 친구들은 따로따로, 물론 반도체와 2차전지는 따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MLCC는요, 반도체랑도 2차전지랑도 핸드폰 부품이랑도 5G랑도 다 따로 갈 수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다 들어가야 하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MLCC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분명히 이 정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는 당연히 전고점을 넘고도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만 원과도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삼성전기 같은 주식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주식이 아니었으면 지금 벌써 10만 원, 15만 원 가도 뭐 싼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언제나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 요번엔 저평가가 해소되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그 저평가가 그렇게 쉽게 해소되지 않아요. 북한이란 나라가 있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나 대두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밖에 다른 요소도 존재하겠지만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술적으로 차트를 만드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저 정고점을 확실히 기술적으로 뚫는지 전 그걸 꼭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고 그 뚫을 때 될 수 있으면 지금처럼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최근 들어서 그래 왔듯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듯이 그 힘의 주체가 외국인가 기관보다는 저는 외국인이었으면 좋겠고요. 둘 다 뭐 다 들어오면 더 땡큐고요. 그래서 아주 일부 좀 줄여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줄여놓고 어, 그렇게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 컨덴서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는 언제나 사막 컨덴서도 제 운용하는 펀드 내에 있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삼성전기만큼 차트는 못 갔죠. 그쵸? 이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삼성전기는 이미 여기 와 있어요. 9만 원 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이렇게 밑에 있어요. 이게 바로 중형주, 소형주의 요즘에 겪고 있는 비애죠. 시총이 6천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수급 자체도 보시게 되면은 뭐 삼성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긴 하지만 이 친구는 또 오늘 연기금도 사줬네요. 연기금도 사주긴 했지만 주가의 탄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탄력이 좋지 못했다라는 건 대형주 시장이었기 때문에 중형주 삼화컨텐츠보다 훨씬 더 적은 스몰캡들 주식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비애죠. 어, 그럼 전 삼화컨텐츠를 어떻게 했냐? 더 샀어요, 저는 5만 6천 원 이하에서 계속 사 모았습니다. 제 펀드 금액 뭐 요런 때 있었죠, 요런 때. 제가 정해놓은 가격대가 있었거든요. 5만 6천 원,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메모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5만 5천 원 이하에서는 계속 사 모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다만 5만 5천 원이 넘을 때는 절대 사지 않고. 여튼 이 친구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사마 컨덴서 같은 친구도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친구고 다만 순서에 있어서 삼성전기보다 좀 밀린 건 사실이다. 그리고 덜 탄력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막 콘덴서라는 이 친구도 저는 굉장히 유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어느 정도 대형주 장세가 좀 끝나고 낙수 효과로 그것이 내년 1월이 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월 효과라는 게 있죠. 내년 1월이 될지 조금 더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뭐 6만 8천 원 이상은 가야 거기서부터 이 친구를 팔까? 좀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가격권이 저 개인적으로는 한 6만 8천 원 정도는 찍어줘야 그때서부터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7만 원을 뚫는지 안 뚫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튼 지금 가격권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MLCC 업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